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처음엔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밥 짓는 소리나 문 여는 소리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그 소리마저 고마워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앞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마당 끝에는 남편이 생전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아직 남아 있어요. 해마다 감이 열리면 혼자 따서 말리고 겨울이면 난로에 불을 붙여 그 장작을 태워요. 작은 집이지만 손때 묻은 물건들이 많아서 정이 가득해요.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들은 서울 관악구에 살아요. 결혼한 뒤로는 자주 오지 않아요. 손주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전화를 걸면 늘 바쁜 목소리예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잦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안부지만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놓일 때가 있어요. 요즘은 하루 일과가 단조로워요. 아침엔 미역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오전엔 근처 시장을 걸어가요. 그 길이 제 운동이자 취미예요. 시장 사람들은 제 얼굴을 알아봐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 인사 한마디가 반갑죠.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필요한 걸 사고 가끔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오기도 해요.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켜요.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가 끝나면 창밖을 봐요.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하루가 다 갔구나 싶죠. 저녁엔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어요. 밥상 위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예요. 그래도 따뜻한 밥 냄새가 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은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해요. 아들 전화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광고 문자예요. 그런 날엔 괜히 씁쓸하죠. 그래도 문자를 지우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이 나이에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텔레비전을 켜요. 밤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요. 그럴 땐 남편 사진을 바라봐요. 여보, 당신은 참 좋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곁에 있잖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아요. 며칠 전에는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주 이야기로 웃고 떠드는데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손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도 그런 자리에 나가면 기분이 조금은 풀려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요.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려요. 이제 나이 들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집을 떠날 마음은 없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서요. 작은 감나무를 보면 아직도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만은 절대 자르지 않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빨래를 거들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엔 가을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별일 없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어요.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잔잔한 소리를 냈죠. 빨래를 거두려다 마루 끝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눈앞이 휙 돌더니 몸이 공중에 떴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다리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히고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에 겨우 눈을 떴어요.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다리가 골절됐다고 했어요. 깁스를 해야 하고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세상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론 빗물이 흘러내리고 병실 안에선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잠깐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통화가 연결됐어요. 엄마가 병원에 좀 누워 있어야 하겠네. 말끝이 떨렸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 뒤로는 며느리에게 바꿔줬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가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 말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튿날 아침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주며 웃었어요. 아드님은 오늘 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니요, 바쁘대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괜히 입가가 말라왔어요. 병실 다른 침대의 보호자들은 도시락을 들고 분주했어요. 냄새가 퍼지니 배보다 마음이 먼저 허전했어요. 병원 밥은 싱거웠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뜨다 말고 손을 멈췄죠. 식판 위에 국물만 반쯤 남았어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접시를 밀어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병실로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물음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혼자예요. 그 말이 나오고 나니 목이 따가웠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들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 물음이 낯설게 들렸어요. 아직 모르겠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은 알겠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짧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주말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병실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괜히 마음이 시려왔어요. 입원 닷새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왔어요. 며칠 더 지나면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그 말이 반가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깁스를 한 다리로 집에 가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해먹을까?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퇴원하신다면서요? 저희가 일요일쯤 들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말끝이 바쁘게 흘렀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노을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쑤셔서 뒤척이다가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따끔했어요. 병실 천장의 불빛이 그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했어요. 늘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죠. 낯선 천장 아래 누워 있으니 세상과 조금 떨어져 나온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 말로는 크게 부러진 건 아니지만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일주일이나 혼자 누워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퇴원 소식을 아들에게 알렸을 땐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 뒤로 들려온 목소리는 담담했죠. 엄마, 병원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퇴원하라고 했겠지.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라며 쓸쓸한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 말이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병실이 한층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다음 날 옆 침대 아주머니의 딸이 다정하게 과일을 깎아드리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꾸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땐 정말 사소한 걸로도 전화가 오고 밥은 잘 먹냐고 물어보던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마음 한켠이 저릿했어요. 퇴원할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깁스를 한 다리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차로 모시러 갈까요? 같은 말도 없이 택시 타면 되시죠? 라며 툭 던졌어요. 순간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그래,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하고 말았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허전하더군요. 퇴원날 아침 간호사가 아드님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아니요, 그냥 혼자 가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시선이 마치 정말 혼자 가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 다들 바쁘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어요. 깁스한 다리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이 살짝 비틀린 탓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집 앞 골목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깁스한 다리를 들고 신발을 벗으려니 몸이 뜻대로 따라주질 않았죠. 그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처럼 벽이며 가구들이 조금씩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제야 퇴원 전날에 아들에게 집에 반찬이라도 좀 사다 놔줄래? 했던 말이 떠올랐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바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빈 반찬통 하나를 꺼내놓고 라면에 달걀 하나를 풀었어요. 젓가락질이 어설펐지만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제 하루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였죠. 며칠이 지나자 깁스한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밤에는 잘 때마다 쑤셔서 몇 번이고 잠에서 깼어요. 그럴 때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치면 눈가가 조금 시큰했죠.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새벽을 넘겼어요.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다 나았어.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오히려 통화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목소리 끝에는 늘 이제 됐구나 싶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어느 날엔 손빨래를 하다가 깁스한 다리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물이 튀어 흘러내렸는데 그 물방울이 발끝까지 닿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괜히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내가 참 초라하구나 싶은 생각이 스쳤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그냥 집에 있지 뭐. 병원비는 보험 처리되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더 이어가야 할지 몰라 저는 그래, 잘 됐어 하고 말했죠. 그녀는 다행이에요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 또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밤마다 TV를 켜두고 앉아 있으면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소리가 내 방 안을 채워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외롭기도 했어요. 이따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죠. 흙 묻은 손으로 귤을 까던 얼굴, 내 무릎 위에서 잠들던 모습,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 아이가 나에게 점점 멀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견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단 그냥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게 익숙해졌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방 안 공기가 점점 눅눅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조차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깁스한 다리가 불편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은 계속됐어요. 식사 준비, 빨래, 설거지, 청소 모든 일을 한 손과 다리 하나로 처리해야 했죠. 전보다 시간이 배로 걸렸지만 그 과정이 익숙해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발목이 저릴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이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발걸음과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놓으며 어머니, 요즘 좀 힘드셨죠? 하고 물었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전화에 시선을 두고 다급히 뭔가 확인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텔레비전을 켰죠. 나는 깁스한 다리를 조심스레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내 다리보다 다른 데로 향해 있는 게 느껴졌죠. 밥은 드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간단히 응 괜찮아 하고 끝났어요. 그 뒤로 대화는 거의 없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작은 접시 몇 개를 정리했죠. 그 사이에도 아들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들이 머물던 시간은 예상보다 짧았어요. 우리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조심히 가라 하고 답했죠.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가만히 서서 남은 감인 몇 개를 쓸어 담았어요. 그날 저녁 다리가 뻐근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손을 뻗어 사진첩을 꺼냈어요. 손주와 아들의 어릴 적 사진, 남편의 웃는 얼굴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입술만 살짝 깨물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서운했어요. 그래도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 며칠간은 또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는 욕실에서 물컵을 떨어뜨려 깨트렸어요. 깁스 때문에 허리를 숙이기 어려워 그대로 두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조각들을 치우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몸과 일상 속에서 그 불편함이 계속 드러났죠.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켜놓고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채널을 돌리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그 웃음이 내 방 안까지 따뜻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조용히 깜깜한 방에서 다리를 올리고 누우면 다음 날 또 반복될 고된 하루가 눈앞에 그려졌죠. 그 모든 걸 나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어요. 어느 날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몸은 괜찮은지, 혹시 상해보험은 따로 들어놓은 거 있지 않았는지, 만약에 있다면 서류 잘 챙겨서 자기에게 주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서류가 있으면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더군요. 제가 예민한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들인데. 그냥 아쉬움이 생기면서 며칠을 별 생각 없이 보낼 뿐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을 찾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조금은 바빠 보였지만 그 바쁨이 마치 제 일상에는 관심 없는 듯 느껴졌죠. 대문을 열자 며느리가 먼저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나는 깁스한 다리를 조심스레 끌면서 반갑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를 쭉 뻗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죠. 식탁에 차를 놓고 앉자 아들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의정부 땅 얘기 기억하시죠? 나는 차를 들고 잠시 멈춰서서 응, 기억하지. 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아들은 바로 이어서 저희가 요즘 집을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면 도움이 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죠.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에 걸린 듯 넘기기 어려웠어요. 나는 잠시 가만히 앉아 차를 바라보다가 손을 깁스한 다리 위에 올리고 그 땅은 내 아버지 있을 때 오래전에 사둔 거잖아. 쉽게 팔고 싶진 않아.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가 묻어있는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덧붙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다리를 살짝 움직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식탁 위에 놓인 감조각이 어느새 굳어 있었지만 손을 뻗어 치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길이 내 다리보다는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식사 후 아들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며느리는 접시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깁스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죠. 그들의 태도에서 작은 친절도 보이지 않았어요. 말없이 조용히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저 집에 있는 짐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죠. 그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도 몇 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조심히 가라.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당에는 떨어진 감잎 몇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그 감잎을 하나하나 모으며 조용히 숨을 고쳤죠. 그날 저녁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깁스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이 나이에 이런 부탁을 받아야 하나 하고 중얼거렸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가길 바랄 뿐이었죠. 손을 뻗어 책상 위 사진첩을 꺼냈어요. 손주와 아들 어린 시절,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입술만 살짝 깨물었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달랬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리가 무겁지만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고 식탁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깁스한 다리 때문에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지만 몸을 움직이며 이 일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묵직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아들 부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 사이에서 나는 말없이 하루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창문 밖 바람이 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라디오에서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그들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내 하루하루의 고된 생활이 겹쳐지면서 침묵 속에서만 느껴지는 서운함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말없이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견뎠어요. 며칠 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신장암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그래 치료 잘 받아야겠구나 라고만 말했죠. 깁스를 막 풀고 다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상태였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눌리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병원으로 함께 갔을 때 담당 의사가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시고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 위험이 높습니다. 신장 이식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죠. 깁스가 풀린 다리를 움직이며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죠. 나는 잠시 손을 다리 위에 올리고 숨을 깊게 고르며 말없이 침묵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내 몸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수술 중 문제가 생기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깁스를 막 풀고 한참 회복 중인데 또 다른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목소리와 눈빛, 간절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반짝였지만 마음속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인 불안이 가득했죠. 이 아이를 그냥 보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깊게 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다리를 가볍게 문질렀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한켠에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좋아요. 제가 할게요. 작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의사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조심스럽게 절차를 설명했죠. 나는 깁스 풀린 다리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의료진의 안내를 따랐어요. 걷는 동안 숨은 거칠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호함이 점점 굳어졌죠. 수술실 입구에서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다. 엄마 부탁이에요 제발. 나는 손을 단단히 잡고 눈을 마주치며 잠시 숨을 고른 뒤 괜찮아, 다 잘 될 거니까. 라고 담담히 말했어요. 몸은 긴장으로 굳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집중했어요. 수술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의료진의 손길 아래 아들의 심장은 무사했어요. 나는 몇 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생사의 경계를 오가며 기다려야 했죠. 숨이 가쁘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와 책임감이 뒤섞였어요. 아들이 수술실을 벗어나 안정된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워 깁스를 풀고 움직이던 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걸 느끼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서서히 내려앉았죠.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몇 날 며칠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수술 전 갈등이 떠올랐어요.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의 서운함과 피로가 아들과 함께 섞여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들은 전보다 꼼꼼하게 내 몸과 생활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쉬었다가 움직이세요. 그 말들을 듣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이 아들의 변화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깁스를 풀고 회복한 다리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아들을 살렸다는 선택과 그 책임감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굳은 결심과 책임감을 느꼈죠. 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낸 선택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삶의 의미와 묵직한 안도감을 느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앞으로도 여기 이 모자는 서로 위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들은 병원에서의 어머니의 희생을 평생 잊지 못할 거니까요. 제 글을 보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